오라클 주가 11% 급락, 하루 만에 250억 달러, 한화 35조 7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2월 10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라클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투자비로 120억 달러, 약 17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밝혔고 시장에서는 미쳤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모한 투자를 감행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레리 앨리슨입니다. 2000년대 한 10년간만 18억 4천만 달러, 한화 2조 6천억 원을 연봉으로 받아 챙긴 인물입니다. 오라클 CEO이자 절대 지지 않는 성격으로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오라클은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은행 계좌 정보 조회, 정부 주민등록 확인, 온라인 쇼핑 주문 내역까지 모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거쳐갑니다. 현대인의 디지털 생활은 이 회사의 기술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투자를 감행한 것일까요? 오늘은 오라클의 CEO이자 80세 나이에도 전투기를 몰고 하와이 섬을 사버리고 빌 게이츠를 몰락시키려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했던 남자 레리 앨리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4년 뉴욕에서 태어난 레리 앨리슨.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랐는데 12살 때 양아버지가 저녁 먹기 직전에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 그런데 너 입양아야. 오늘 저녁은 미트로프 먹자. 이렇게 대충 말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 폭탄 선언을 하고는 평범하게 저녁 메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죠. 앨리슨 본인도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몇 년간 생각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그를 만든 겁니다. 이 충격이 없었다면 지금의 레리 앨리슨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자란 앨리슨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규칙이라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겁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타임스 편집자가 앨리슨을 집중 취재해서 쓴 전기를 보면 레리는 학교든 집이든 어디서든 규칙 따르는 데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양아버지 루이스 앨리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빠른 삶에 대한 그의 열정은 일찌감치 드러났는데 대학을 2번이나 중퇴한 후 앨리슨은 터키색 썬더버드를 샀습니다. 정말 스타일리시한 남자였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고 싶어 했죠. 그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캘리포니아행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여행이었습니다. 버클리에 정착한 앨리슨은 코딩으로 먹고 살기 시작했는데 1973년 컴퓨터 전자회사 암달에서 일할 때 평생 친구가 될 스튜어트 페이건을 만나게 됩니다. 35년이 넘게 친구로 지내고 있는 페이건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죠. 첫날 제 칸막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복도 건너편에 일은 안 하고 떠들기만 하는 두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인지, 자기가 모든 걸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레리 앨리슨이었습니다. 앨리슨은 재능 있는 프로그래머였지만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만의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집중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집중 시간을 회오리바람 정도라고 말하는 건 과대평가입니다. 번개 정도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이 산만한 남자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CIA에서 말이에요. 암펙스라는 회사에서 CIA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건데 프로젝트 코드명이 바로 오라클이었습니다. 마치 스파이 영화 같죠? CIA는 각종 민감한 작전과 임무와 관련된 엄청난 양의 해외 첩보를 저장하고 검색할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냉전 시대였으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었죠. 당시 1970년대 정보 저장이라는 건 실제 릴테이프에 데이터를 넣는다는 뜻이었는데 이게 너무 느리고 일관성이 없었어요. 첩보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봐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지금 35조를 날린 그 레리 앨리슨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CIA 프로젝트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암펙스를 떠났고 나중에 친구이자 프로그래밍 천재인 밥 마이너와 함께 자신만의 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밥과 레리는 실리콘밸리의 완벽한 이상한 커플이었습니다. 밥은 모든 엔지니어링 능력과 기술적 재능을 갖고 있었고 레리는 반면에 영업 능력과 비전 능력, 고객에게 찾아가서 이 기술이 당신의 사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간판과 $1,300, 약 190만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 줄여서 SDL을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암달과 스튜어트 페이건에 있던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프로그래밍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페이건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레리가 저보고 함께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회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레리는 뭔가를 끝까지 해내는 걸로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늘 말했죠. 완전 변덕쟁이야. 절대 뭔가 이루지 못할 거야. 그런데 제가 반만 맞았네요. 앨리슨의 새 회사는 제품이 필요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IBM 연구 논문을 읽은 후에 바로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나온 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정보 정렬 방법이었죠. 이름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정리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김철수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가라고 물으면 몇 초 만에 답이 나오는 거죠. 앨리슨과 14년간 함께 일한 게리 블룸도 이렇게 말했어요. 정보를 아주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단순하게 정리해놓은 데이터와 정보의 모음집입니다. 그것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IBM은 자신들이 가진 것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앨리슨은 봤죠. 세상에 우리가 IBM을 이길 수 있겠다. IBM이 자기들 아이디어를 믿지 않으니까 말이야. 앨리슨은 믿었고 프로그래머 브루스 스콜에게 코드 작성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스콧은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는 그냥 멋진 기술이고 재미있는 일이었지만 레리는 거기서 회사를 받고 시장을 받습니다. 레리가 맞는지 확신은 없었지만 일자리가 필요했고 항상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레리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1977년 34살의 레리 앨리슨의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회사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검색, 관리, 분석하는 방법을 혁신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마트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3개 방과 작은 로비 공간이 전부였고 4명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습니다. 레리는 주로 고객 찾기에 관여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읽을 수 있는 리더의 모든 자질들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끈질겼습니다. 절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앨리슨은 고객들을 쫓아다니며 설득해서 회사의 수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사업가나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품이 그 사람의 사업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데는 레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첩보 관리라는 거대한 작업에 더 똑똑한 해결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앨리슨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CIA에 팔았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새 소프트웨어를 오라클 버전 1이라고 불렀습니다. 버전 1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전 1은 버그투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버전 2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버전 2도 다른 회사 버전 하나만큼은 버그가 많았고 저는 그 초기 버전들을 데이터베이스계의 바퀴벌레 모텔이라고 묘사하곤 했습니다. 데이터는 들어가는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1982년 앨리슨은 오라클이라는 이름을
회사명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정부 기관과 주요 기업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겨냥했습니다. 한때 브루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레리는 아메리카 은행에게 직원이 15명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5명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은행이 5명이나 15명이나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레리는 실제보다 조금 큰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앨리스는 또한 1970년대 초 일본 여행에서 나온 영업 철학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 사업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의 문제는 경쟁에 대한 배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경쟁자들이 우리 아이들 입에서 밥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시장 점유율 100% 미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의 무자비한 접근 방식은 오라클 웨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 오라클 웨이는 그냥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입니다. 레리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와 경쟁하고 싶다면 철저히 박살날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나와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제품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광고에 나오는 제트기처럼 치솟았고 1986년 오라클이 상장되었을 때 그의 39% 지분은 놀라운 9,600만 달러, 한화 약 1,308조 원 가치였습니다. 기업 공개는 대성공이었지만 바로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장에 가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상장으로 빌 게이츠의 지분은 무려 3억 5천만 달러, 약 500조 원이 되었습니다. 1989년 앨리스는 오라클을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쇼어스의 거대한 캠퍼스로 이전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참고해서 에메랄드 시티로 알려지거나 한 신문이 묘사한 대로 레리랜드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마법사인지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페라리 348을 주문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첫 번째로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리는 동부 어딘가에서 주문해서 제 것보다 먼저 배송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되기 싫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되려는 그의 강박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오라클이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영업 관행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오라클의 공격적인 영업 관행은 회사를 회계사의 악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영업팀이 너무 공격적이었고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너무 강했으며 그런 거래의 구성에 대한 사업적 통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오라클은 미래 상품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도분에 대해 많은 돈과 매출을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인도분을 실제로 갖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팔았는데 실제 제품이 나오기 3년 전의 말입니다. 최신 제품이 실패작이었다는 것도 회사 전망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라클 버전 6은 버그 투성이었고 고객들은 좌절했으며 매출은 급락했습니다. 1990년대 초 오라클의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살점을 도려내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잘라내고 있었고 심지어 몇 가지 경우에는 팔다리 2개 정도는 잘라내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오라클 주가가 자유낙하하면서 앨리슨의 개인 재산도 마찬가지였는데 1990년 12월 1일까지 그는 8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1,704억 원을 잃었습니다. 거의 10억 달러, 약 1조 4,3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실패하고 있었던 거죠. 레리는 이런 위대함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 사업과 함께 자란 어린아이들이었는데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사업도 더 이상 작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큰 사업이 되었고 거의 모든 고위 경영진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경영 및 영업 컨설턴트인 레이 레인을 회사에 합류시키도록 설득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운영 규율과 대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성숙함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혼돈스러웠고 고통스러웠으며 아무도 다시 그런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느 정도 재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진짜 구원자는 새로운 제품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잭 넬슨은 오라클의 막내 마케팅 임원이었는데 오라클 7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었습니다. 미래가 무척 밝았고 당시 오라클의 모든 사람이 확실히 그걸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어요.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게 뛰어났죠. 앨리슨의 회사는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모면했고 1994년 오라클 매출이 22달러, 한화 약 31조 4,600억 원을 넘어서면서 그의 주식은 결과적으로 거의 32달러, 약 45조 7,600억 원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앨리슨에게는 소프트웨어계의 유일한 헤비급 챔피언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한 사람, 빌 게이츠와 말이죠. 앨리슨은 빌 게이츠보다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실망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성적표였어요. 1위가 아니면, 가장 부자가 아니면, 정상이 아니면 최고가 아닌 거였어요. 그게 성적표였고 그는 지고 있었던 겁니다. 레리는 빌 게이츠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게이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레리는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가로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개인용 컴퓨터에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넣은 남자를 상대로는 가파른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은 게이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게이츠에 대한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승부욕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게이츠의 새로운 제품 윈도우 95는 앨리슨을 포함해서 전체 기술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찰리 로즈쇼에 출연한 이 장면에서 말입니다. 윈도우 95는 엄청나게 복잡한 소프트웨어인데 사람들이 집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관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제게는 우스꽝스럽습니다. 사용하기 더 쉬운 무언가가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를 공격하려는 우리 전략의 일부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공격하는 방법은 빌 게이츠에게 다트를 던지고 빌 게이츠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해 생각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파는 것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앨리슨은 소비자 기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네트워크 컴퓨터 또는 NC라고 불렀습니다. 네트워크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인 개인용 컴퓨터는 상당히 비싸고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이 새로운 클래식 컴퓨터를 소개했습니다.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매우 가볍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사용하기 매우 쉽습니다.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할 수 있고 $500라고 했습니다. 토스터와 다를 바 없는 일종의 인터넷 기기인 것입니다. 그와 토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터넷이 모든 데스크톱에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NC의 탄생이었습니다. 앨리슨은 PC를 조롱하면서 웹에서 자신의 새로운 아기의 힘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는 PC가 정말 싫습니다. 인터넷에 모든 것을 올려놓으세요. 비트는 비트고 골판지에 담아서 트럭으로 가게에 나르고 가게에 가서 그것을 고르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저는 인터넷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PC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NC는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앨리슨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빌 게이츠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이디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이른 시기였을 뿐입니다. 5년 후였다면 세상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델과 HP 같은 PC 제조업체들이 $500짜리 PC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앨리슨의 소비자 시장 진출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레리 앨리슨은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의 NC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지만 인터넷에 대한 그의 비전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까지 레리 앨리슨의 오라클은 세계 최고 기술 회사들 중 하나가 되었지만 내부 갈등으로 곧 회사 사장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 레이 레인이 쫓겨나게 됩니다. 레인은 이 인자로 올라섰고 후계자로 보였습니다. 그가 떠난 회사의 문화에 대해 묘사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 할당량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당량의 200%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상위 10%는 수백만 달러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길가에 떨어뜨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병사들은 쏴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는 레이는 자신이 오라클 시스템에 맞지 않았고 오라클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레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라클에 들어왔다 나간 많은 사람들이 누가 책임자인지 헷갈렸는데 그것이 꽤 폭발적입니다. 두 별이 충돌하는 은하계 충돌 같은 것입니다. 꽤 격렬한 폭발입니다.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핵심 영역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플리케이션 세계에서 관련성을 갖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이고 SAP 뒤에서 ERP 2위입니다. 이런 2위가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CRM에서도 세일즈포스 뒤에서 2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SAP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세일즈포스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1위인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1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위가 되기 위해 앨리슨은 자신의 회사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때 지갑을 열고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크게, 실제로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빠르게 베팅했습니다. 앨리슨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오라클의 성공적인 제품 라인과 묶고 싶었습니다. 2003년 그는 피플소프트라는 회사를 적대적 인수 시도로 겨냥했습니다. 법무부는 독점 금지 혐의로 오라클을 고소했습니다. 인수로 회사가 불법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혁신을 저해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기소한 것입니다. 1년 반의 긴 싸움 끝에 법원은 오라클 편을 들어줬습니다. 앨리슨은 마침내 피플소프트를 $107억 인수했습니다. 정부에게 고소당하고도 실제로 이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 남자의 끈질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물러났을지도 모르는데 앨리슨은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다음 5년 동안 그는 $305억 가까이를 들여서 52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헤더 발리니는 국제전략투자그룹의 기술연구팀 선임 전무이사로 2003년부터 오라클을 다뤄왔습니다. 그는 밖을 내다보면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 경쟁자들에게 가해진 타격이 자신에게 인수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뒤처져 있는 기술을 사고 인수할 수 있는 기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기술 업계 전체의 인수합병 트렌드를 시작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앨리슨의 인수 욕구는 2009년 유명한 하드웨어 회사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76억 사들이는 트로피 구매로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그의 눈은 또 다른 트로피에 가 있었습니다.
10년간 4억 달러의 강박적 집착이었습니다. BMW 오라클 레이싱은 2000년 앨리슨의 아메리카컵 도전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스포츠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상금일 수도 있지만 앨리슨이 만든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보트는 트라이마란으로 세 개의 선체 중 하나만 실제로 물과 접촉한 채로 거의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메리카컵 서킷에서 앨리슨과 경쟁해본 그랜트 돌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경쟁했던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 경쟁할 텐데, 이 사람은 이기기 위해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가진 남자입니다. 2010년 발렌타인데이에 앨리슨은 15년 만에 아메리카컵을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현재 전 부인인 로맨스 소설가 멜라니 크래프트와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의 네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그의 친구 마크 허드가 성희롱 및 경비회계 부정 혐의로 휴렛패커드 CEO에서 사임했을 때 늙은 사무라이 전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앨리슨은 격분했습니다. HP 이사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P 이사회는 몇 년 전 애플 이사회의 바보들이 스티브 잡스를 해고한 이후 최악의 인사 결정을 내렸다. 정확히 한 달 후 앨리슨은 그 쫓겨난 임원을 고용했다고 발표하면서 비즈니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연속극은 HP가 레오 에포테커를 최고 경영자로 임명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전 회사인 SAP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에서 오라클의 가장 큰 라이벌입니다. SAP와 오라클은 3년간의 험악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려 있었는데 2010년 11월에 끝났습니다.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 SAP는 오라클에게 13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역사상 가장 큰 합의금이었습니다. 레리 앨리슨의 싸움은 정보기술 전장에 새로운 피를 불러일으켰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이기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리 앨리슨은 뉴욕 양키스와 꽤 비슷합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팀입니다. 레리 앨리슨의 경쟁자로서는 분명히 그가 성공한 만큼 사람들이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전가들은 그냥 허풍을 떨면서 "오,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레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고 나서 실제로 그걸 만들려고 노력해요. 1,300달러 지분으로 작은 회사를 시작해서 순전히 의지력과 설득력으로 세계적인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로 키워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5조를 날린 지금도 레리 앨리슨은 멈추지 않아요. 500조 원 규모의 AI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던진 AI 전쟁. 하지만 이번엔 80세의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여전히 젊은 기업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역사상 가장 큰 IT 혁명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을지 모르죠. 희망일까요? 무모함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80세 노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콘텐츠를 듣는 것도 결국 이 남자가 만든 기술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레리 앨리슨, 절대 지지 않는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